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이제 수주에 실패했었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그 루마니아에서 지금 그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1번째 잠수함은 일단은 튼튼해요. 굉장히 바다 깊숙이 자망을 할 수 있어요. KF-22까지 나온다? 이거는 완전 게임이 끝난 거고 북한은 이제 뭐 완전 공고는 빠이빠이고요. 중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그 29는 KF-21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위산업 네.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K방산 위기론,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네. 얼마 전에 한국제 무기 말고 유럽 무기 사라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유럽에서 약간 우리 무기에 대해서 좀 견제가 좀 심해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잘 나가는 상대한테는 견제가 들어오죠. 못 나가는 상대한테는 견제가 그렇겠죠. 안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그 전부터 좀 조짐이 보이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짐이 보이긴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작년 초였죠. 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이제 수주에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 K2 전차가 그 상대 측이었던 레오파드 2 전차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극히 정치적인 선택이었거든요. 이게 있어요. 그 유럽의 이 군대들은 특히 전차병들은 이게 전우회가 굉장히 강해요. 전우회가 굉장히 강한데 그때 레오파드 전차 제조사가 이 전우회를 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전우회에다 굉장히 좀 로비를 조금 했었거든요. 특히 기존의 나토 국가였던 서방 국가들 이런 쪽에서는 불문율이 조금 있어요. 서로 나토 국가의 무기를 조금 서로 공유하고 사줘야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니, 저는 무기 호환성도 생각하지 않나. 왜냐면 그래도 원래 쓰던 무기,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무기 호환성이 나토, 걔네 그 유럽에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K방산 무기가 유럽에서 통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방위 조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같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호환이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총탄이나 포탄 같은 건 호환이 돼야 돼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가 요걸 맞추다 보니까 네. 이 미국 기준이 나토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무기가 나토 표준 무기 그게 이 체계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럼 유럽에서는 나토 그 표준 체계를 안 쓰는 국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 나토에 들어온 국가들, 예전 동유럽 국가들, 아하.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 예전에 러시아제 무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해 주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무기 체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유럽제 무기가 비싸요. 또한 유럽제 무기들이 지금 생산을 제때 못 마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생산 공장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에 있어요. 독일 내 모든 공장 라인이 다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제때 만들어서 제때 납품을 못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들어온 거죠. 장비도 나토, 모든 그 장비도 나토 표준인데 납기도 맞출 수 있고 가격은 2분의 1 가격이에요. 근데 걔네는 왜 제때 생산을 못 해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생산 라인이 다 없앴어요. 네, 이젠 예전같이 대규모 전쟁이 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근데 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전쟁의 위협 속에 북한이라는 상대가 살았으니까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때 납기를 맞출 수 있고 이런 생산 능력이 되는군요. 그렇죠. 유럽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맞아. 제가 듣기로도 유럽 군대는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것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많이 그 생산하기보다는 기존의 무기를 개량하는 네. 그런 형태로 많이 무기를 유지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정비창에서. 네. 최근에 또 영국이었나요? 거기서 K9 자주포가 네. 그게 그 수출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죠. 근데 그거는 영국이 원하는 스펙이 아니었어요, 원래. 영국은 그래요? 차륜형을 원했어요. 근데 바퀴 굴러가는 자주포를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K9 자주포는 그 궤도형이니까. 예, 근데 우리가 K9이 과감하게 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K9이 가면서 궤도도 고무형, 최신형 고무형 궤도로 바꿔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면서 사실 우리가 수주에 실패는 했지만 요거 하면서 K9의 성능을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K9A2가 나오게 됐는데 이 사업 덕분에 굉장히 이 K9의 업그레이드가 빨라졌고 이 업그레이드된 K9이 지금 여러 국가한테 어필하고 있고 원래 세계 최고 자주포는
독일제 PZH 2000인데 지금 K9A2는 이 PZH 2000하고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우리 무기가 그 유럽에서 주요 수출 시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서유럽, 북유럽보다는 동유럽 쪽이죠? 동유럽 쪽인데 K9 전차만큼은 선택한 나라가 꽤 많죠. 서유럽도. 지금 어디가 들어가요? 노르웨이가 노르웨이가 또 선택했어요. 일단 무기가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서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무기 수출도 원활하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특히 전통의 유럽에서 무기를 많이 팔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무기가 거기서 인기가 있는 게 옛날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막 그 낡은 수통 막 이런 것도 막 기억이 나서 우리 무기가 잘 나간다는 얘기에 대해서 잘 못 믿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무기가 그 유럽의 어떤 뭐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데도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무기가 거기서 좀 잘 먹히는 게 있나 봐요? 우리 특히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사막,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혹한 지역, 그다음에 뭐 아열대 지역 여기서 다 이집트에도 수출했잖아요. 이집트는 사막이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데서 인도에 수출했는데 인도에는 산악 지형에서 운영하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완전히 북극권 여기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이렇게 평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건 K9은 사실 거의 지금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한 절반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이상기후, 기상이변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사계절이 다채롭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울 때는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왜 이렇게 추워라고 할 정도니까. 맞아요. 사계절이 뚜렷한데 이 모든 사계절에 다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계절에 다 적응한다. 세계 그 어떤 기후의 지형에 갖다 놔도 다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가 또 장점이 있고 생산 능력, 생산 라인도 항상 갖춰 있고 맞습니다. 또 미군들이랑도 훈련을 많이 하면서 뭐 실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경험들도 계속 쌓아왔고 미국도 사실 눈치는 K9을 갖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합동 훈련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데요. 이런데요. 근데 아직까지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무기가 그런 어떤 능력보다는 가성비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저는 가성비란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때 합리적 가격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유럽제 무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지나치게 비싸요. 지금 유럽에서 이런 견제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출이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 레드백 장갑차도 수출이 성사가 됐고 루마니아에서도 지금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에서 지금 그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방산 수출 시스템을 조금 지금은 한번 손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해외에다 방산 무기를 수출할 때 금융 제도가 있잖아요. 대출해주는 뭐 다 이건 하는 건데.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그 방산 수출은 이게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수출 금융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사줄 돈을 우리가 대출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폴란드 그 무슨 무기죠? 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폴란드도 그 K9 천무 추가로 하면서 우리 수출입 은행이 거기 폴란드에다가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무기를 사는 건데 현재 문제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려면 그만큼 수출입 은행이 자본금을 쌓아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KF21 인도네시아 문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금 거래적거든요. 어떤 뭐 대출을 받든 뭐 하든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사실 꼭 무기를 현금으로 받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영국이 유로파이터를 사우디에 팔 때 현금을 안 받고 그 유전 채굴권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태국이 스웨덴으로부터 이제 전투기를 살 때도 닭으로 대신 닭? 예, 닭으로 닭 1억 마리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하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현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예전에 유럽 국가들은 많이 예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마인드가 있냐면 뭐가 어떻게 됐든 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네가 돈이 지금 없다? 뭐
뭐 구제금융도 뭐 그다음에 뭐 좀 대출도 좀 여의치 않니? 그럼 다른 뭐든 어떻게 됐든 다른 걸로 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유연해요. 굉장히 맞아요. 유연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인도네시아하고도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인도네시아는 현물로 좀 주면 안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근데 우리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그런 규정을 새로 만들기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조금 더 이런 쪽에서 좀 우리가 좀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지 우리가 더욱더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방법들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수출 금융 얘기도 했지만 이게 또 잘 되려면 우리가 지금 파는 국가들이 보면 뭐 폴란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어찌 보면 엄청나게 선진국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한테 돈을 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네. 그럼 그 돈을 떼이게 됐을 때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그런 좀 역량도 갖출 필요가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저희가 좀 눈여겨볼 K 무기 혹은 수출 시장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도 전차, 자주포 막 이렇게만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사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예. LIG 넥슨에서 만든 것들, 이제 요격용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용 미사일이라든지 제가 해외 방산 가서 한번 그걸 느꼈어요. 제가 해외 방산 전시장에 가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스가 있었거든요. 우리 업체들 부스가 있었는데 실무진들 있죠. 그러니까 해외 군의 실무진들은 LIG 넥슨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이 보여요. 이게 뭘 요격할 수 있고 얼마나 날아갈 수 있고 센서가 뭐냐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한 걸 굉장히 많이 높으신 분들이야 그냥 비행기 있는데 가서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가시고 막 이러는데 실무진들은 LIG 넥슨에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특히 LIG 넥슨이 만드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우수합니다. 특히 유도 로켓이라고 있거든요. 네. 비국 유도 로켓.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수출이 최초로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원래 70mm 로켓이 있어요. 멍텅구리 로켓. 그냥 막 쏘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유도 기능을 장착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유도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원래 저가치 표적 있잖아요. 저가치 표적. 저가치 표적. 그러니까 좀 안 비싼 거, 뭐 트럭이랄지, 뭐 장갑차랄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병력 수송차란 거지. 이런 것들 왔을 때 이런 저렴한 무기로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북한은 왜 서해 5도에서 북한이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하려고 이제 호버크래프트라고 하죠. 공기부양정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이것도 저가치 표적이에요. 근데 이 저가치 표적에도 우리 비공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미국도 필요로 했었어요. 처음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개발했어요. 공동 개발하다가 미국이 뭐 안 되겠어, 우리는 안 할래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보고 너네가 성공했구나, 우리도 저걸 쓸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무기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요즘 그 무기 산업에 관심이 많고 또 수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좀 경쟁자가 될까요? 캐나다에서 지금 붙고 있죠. 우리 잠수함하고 일본 잠수함하고 붙고 있는데, 우리 잠수함은 이제 도산 안창호급, 그다음에 일본은 조금 이름이 좀 이상해요. 타이게이라고 해가지고. 타이게이? 네. 타이게이라는 거, 게이가 뭐냐면은 고래 경자를 일본어로 하면 게이거든요. 타이는 크다. 뭐 그런 뜻인데, 지금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을 원해요. 근데 일본제 잠수함하고 우리 잠수함하고 좀 극명한 좀 특징이 있어요. 극명하게 다른 특징. 어떤 거요? 일본제 잠수함은 일단은 튼튼해요. 이중 선체 구조로서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바다 깊숙이 자망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냉전 시절에 일본 잠수함의 역할이 뭐냐면 소련 잠수함이 이렇게 오면 그걸 매복하고 있다가 쫓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깊숙한 곳에서 매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잠수함은 그런 게 좀 앞서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잠수함은 뭐가 앞서냐?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성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이 뭐냐면, 캐나다가 국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역도 어마어마하고 이걸 지키는 잠수함이 필요해요. 이걸 초기하는 잠수함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국토를 지키기 위해선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잠수함보다는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잠수함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 제가 업체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주력하는 게 이제 수상함도 또 이제 수출이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중요한 게 이지스함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뜨면은 이제 뭐 함대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지스함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도 이지스함 있잖아요. 한 척에 1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웬만한 나라는 이걸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우리 업체들이 약간 미니 이지스함 같은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도 앞서고 규모는 좀 작지만 충분히 함대 방공이 가능한 그런 미니 이지스함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고급형 이지스함. 보급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약간 체구가 작은 것들. 그 업계에서도 네. 일본과 우리 경쟁하는 구도예요? 그렇죠. 일본도 지금 모가미급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고서 굉장히 배가 아팠어요. 근데 일본은 자기네 법 때문에 이거 군용 무기를 수출을 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도 이제 이거를 손을 봐서 법령을 손을 봐서 이제는 우리도 한국 못지않게 무기를 수출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특히 수상함하고 잠수함 부분에서 지금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함, 미니 이지스함에서 네.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좀 수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도 있나요? 동남아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도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수상함 세력하고 잠수함 세력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좀 도전하고 있죠. 우리도 충분히 경쟁. 하긴 뭐 조선 기술은 네. 우리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가잖아요. 재래식 잠수함 그리고 조선 기술뿐만 아니라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도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손으로 만든 미니 이지스함 같은 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맞아요. 특히 또 배 같은 거를 수출하면 네. MRO라고 해서 네.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 그렇죠. 사업도 같이 발전이 되니까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그 차세대 전투기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KF-21 시험 비행이었나요? 그것도 네, 네. 이제 성공하고 무기까지 성공을 했죠. 무기 네, 쏘는 네. 것까지. 네. 했는데 일본도 얼마 전에 이제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좀 경쟁 구도가 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조금 달라요. 그 그러니까 일본은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어서 6세대로 바로 갔고요. 5세대 전투기는 그냥 F-35로 하고 바로 6세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KF-21 다음이 이 KF-21 이제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 1, 2, 3가 있는데 우리는 블록 3 단계에서 이제 완전한 스텔스와 더불어서 이제 무인기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가고 있죠. 우리 KF-21은 그러면 세대가 한 4.5세대? 4.5세대 5세대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업체에서는 그 레이더 피탐성만을 보면 4.75세대다. 굉장히 좋아요. 피탐성. 실제로 이게 전력화되는 게 한 언제쯤일까요? 2026년부터 이제 양산이 된다고 하는데 올 초에 조금 뭐 양산 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결국은 20+20이 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양산이 40대가 그대로 가야지 이게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업체들도 뭐 혼란이 없고 비용 절감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KF-21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우리 국내 업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 업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대 해서 여기서 다시 뭐 괜찮으면 20대 플러스 한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KF-21을 실제로 보시기도 했어요? 그럼요. 타보시기도 했습니까? 타보진 않았지만 만져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는데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굉장히 잘 빠졌고 믿음직스럽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항공기 개발을 할 때 우리 KF-21만큼 굴곡 없이 타임온 스케줄로 된 예가 없어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가 그 엔지니어 분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믹서기에다 엔지니어를 넣고 막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기적이라고 해요, 다.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임온 스케줄이 없는 항공기를 갖다가 20+20% 한다? 아, 저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건 분명히 이미 성공했고요. 전 앞으로 좀 더 크게 성공할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KF-21이 이제 한반도에 뜬다면 네. 북한 입장에서 상당한 위협이겠죠. 악몽이죠. 아, 지금 F-35, 그다음에 F-15K, 그다음에 F-16U도 이거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KF-21까지 나온다? 이거는 완전 게임이 끝난 거. 이미 게임이 끝났지만 뭐 북한은 이제 뭐 완전 공고는 빠이빠이고요. 중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주력기가 미극이죠. 미그 29가 40대 있는데 40대가 다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지금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신규 기체가 한 대도 안 들어왔어요. 중간에 한번 미그 29를 약간 업그레이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채 40대도 안 되는 미그 29는 4세대 전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F-15K 4.5세대죠. F-16도 4.5세대로 업그레이드 했죠. 그 다음에 KF-21 4.5세대죠. F-35 5세대죠. 게임이 안 돼요. 전투기 막 시뮬레이션 게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랩터는 뭐 몇십 대를 뭐 혼자서 막 격추했다는 KF-21도 북한의 어떤 주력기 미그기를 네. 여러 대를 상대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겠죠. 미그 29는 KF-21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격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예. 네. 일종 스텔스 기능. 그렇다고 뭐 부산에서 떠서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네. 가까이 가게 되면 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부산에서 떠서 뭐 북한에 있는 미국을 다 떨어뜨려.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너무 허황된 얘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무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응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방산업체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방산업체들 관계자 입에서 한일경같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이제 방사청이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 방위사업청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사실. 방위사업청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조금 더 우리 무기를 잘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방위사업청하고 함께 일을 해봐서 좀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질적 판매에 있어서 이 판매 대금을 어떻게 회수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상대국한테 제시한다면 우리 K방산이 조금 더 판매하는데 우리 K방산이 수출길에 좀 더 꽃길이 놓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유연해야 돼요. 어떠한 형태든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금 더 열린 마음, 유연한 자세로 나가면 수출이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기업이 하는 거지만 네. 우리 정치권이나 또 우리 정부에서 네. 또 외교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게 절반이에요, 사실. 그게 절반이에요. 맞아요. 무기 성능 좋은 게 절반, 잘 만드는 게 절반, 정부가 어떻게 노력하나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법령을 조금 더 다듬고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쟁 중에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이 안타깝지만 현실이 이제 그렇습니다. 뭐 전쟁 가지고 돈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굳건한 방위 산업을 갖추는 게 또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네. 오늘 이제 샤를 군사연구소 이세환 소장님과 뭐 재밌는 전쟁과 방위 산업 얘기 나눠봤는데 첫 출연인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예. 많이 좀 나와주세요. 제가 좀 아플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